안녕하십니까. 심리해부 토크쇼 살려는 드릴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세 번째인데 번외편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회, 2회 진행을 하면서 마음을 만나준다, 마음을 확인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었냐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닿지가 않는다, 손에 잡히는 방법으로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사례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 경우라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좀 감을 좀 쉽게 잡으실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런 그림도 좀 그려놨어요. 이따가 제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6년 차인데요. 한 몇 달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집안일을 좀 나눠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설거지 같은 경우에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할 차례였는데 설거지감이 되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설거지감만 딱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뭐 이렇게 당근 껍질 벗긴 거, 뭐 감자 껍질 벗긴 거, 이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랑, 그리고 뭐 팽이버섯 담겨있던 봉다리 같은 거 있죠, 뭐 음식물 쓰레기 담았던 봉지, 이런 것들이 다 한 대 얽혀가지고 이렇게 그릇이랑 같이 뭐 있는 거예요. 물 다 담겨져 있는, 물도 약간 좀 이렇게 뿌옇고 되게 막 손대기가 싫은 그런 느낌인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것들을 쌓아 놓을 때부터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화가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사적으로 화를 탁 잡아서 누르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야, 설거지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근처에 쓱 와가지고 보더니 왜 또 잔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기분이 상했는데 누르면서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톡 쏘듯이 오니까 또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화가 올라왔습니다. 좀 더 세게 눌렀어요. 그러면서 아니, 잔소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어떤 반응 보였는지 아세요? 됐어, 하지마 그러면 하고 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딱 서 있다가 휙 가버리고 혼자 남겨진 거죠. 근데 너무너무 화가, 이게 이글거리는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과는 별도로 여기서 올라오는 화라는 감정은 아주 솔직하게 나 무지무지 화났어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아직 만난 거 아니에요?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다가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진짜? 진심이야? 진짜 하지마?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이 화의 반응으로 가게 되면 화를 누르고 있다가는 터지거든요. 그래서 고무장갑 벗어서 싱크대에 던지면서 안 해, 뭐 그렇게 말하면 뭐 할 줄 알고 이렇게 약간 화를 터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싸해지는 거죠, 관계가. 근데 그래도 해온 버릇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만나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를 해보게 됐어요. 화가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엄청 또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논리와 무관하게 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화를 굉장히 힘주어 누르고 있다. 누르고 있는 이 마음도 되게 애쓰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 누르고 있지. 그랬더니 누르고 있는 그 마음이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자, 모든 마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화가 올라오고 있었고 화를 누르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누르려는 마음을 알아줬더니 얘가 약간 힘을 느슨하게 풀고 물러난 거죠. 그랬더니
약간 이 눌린 화가 아니라 정직하게 올라오는 화를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수하게 되면 화에 먹혀버립니다. 화에 뒤집어 씌워져서 심하게 화를 터뜨리게 되죠. 근데 이 누르고 있던 마음을 알아주고 얘가 퇴장했지 않습니까? 퇴장할 때 어떤 생각을 남겨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달사항을 남기고 가요. 그 전달사항이란 뭐냐? 화라는 녀석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터트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잘 만나봐라. 어떤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화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요, 화에 씌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화에 꼭지가 돌았을 때 혹은 뚜껑이 열렸을 때 반응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누르고 있던 마음한테 전달사항과 당부사항을 받고 얘가 갔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화랑 만나는 거죠. 이때 몸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힘이 불끈불끈 들어가고요, 심박수 올라가면서 약간 체온도 올라가고요, 숨도 약간 빨라집니다. 이렇게 약간 숨도 빨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약간 기분상으로는 되게 당당하고 내가 옳다, 내가 뭔가를 관철해야 된다, 어떤 이런 그런 도취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때 그 느낌을 제가 역시 누르거나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렇게 되게 크게 난 화구나 라는 거를 알아줬더니 화 역시도 전달사항을 남기고 갔습니다. 어떤 전달사항을 남겼냐면요, 굉장한 어떤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사실은 화가 옆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속닥속닥 이렇게 된 거야 전달하고 이렇게 휙 가진 않죠. 그냥 느낌으로, 감각과 감정과 그의 수반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으로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화가 가라앉으면서 저한테 든 생각은 생각 이전의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은 갑자기 화가 샥 가라앉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막 아프고 뭔가 되게 슬프고 서러운 느낌, 되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상처 같은 거죠.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35인데요 35살에 결혼 6년차 유부남이 부인하고 설거지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부인이 그럼 하지마 하고 가버렸다고 해서 극도의 분노에서 곧 있어서 극도의 슬픔과 어떤 아픔으로 바뀌는 걸 느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이 막 이렇게 그렁그렁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러웠죠. 그래서 되게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화를,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단죄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슬픔, 아픔이라는 그 마음도 에이 지금 이게 울 일이야? 이게 지금 슬플 일이야? 라는 그 논리적인 목소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건 있는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나 되게 상처받은 그 마음이 경험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역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어떻게 슬픈지 맛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오면서 문득 알아진 게 있는데요, 이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 친숙하다는 거였어요. 친숙하다는 거는 되게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 번 경험해봤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수차례 거듭 경험해왔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TV에 만화 영화 같은 걸 하게 되면 넋을 놓고 막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밥 먹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TV 꺼버린다. 그러면 어휴 하고 정신 차리고 밥을 먹다가 또 멍 때리면서 TV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숟가락으로 이 밥상을 딱 치시면 저는 또 깜짝 놀라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시 밥을 먹고. 근데 그러다가 별 수 있나요? 애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재밌었잖아요. 제가 봤던 그 만화는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셨을 텐데, 나디아의 그 자태에 넋을 잃고 막 이렇게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화가 나시니까 나중에는 밖으로서 뺏어버렸어요. 먹지마, 들어가, 네 방 가버려. 빼버리면 저는 되게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 죄책감이기도 하고 뭔가 상처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설거지를 앞에 두고 싱크대 앞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랑 거의 동일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이
또 예를 들면 뭐 이 어머니가 저 어릴 때 학습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시켜주셨는데요. 풀기 싫잖아요. 저 수학 되게 싫어했거든요. 재능 수학 이런 거 풀다가 하기 싫으니까 대충 막 이렇게 막 성의 없이 막 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또 확 뺏어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우선 아주 그 히스테리컬하게 탁 쏘아붙이시면 역시 동일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역사가 깊은 감정이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그냥 막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몰두할 걸 찾아서 그거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왔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모님들 역시도 그런 감정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주고 알아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셨던 거였겠죠. 근데 저는 절대로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요, 저희 100년 전만 해도 왕이 있던 시절이었고요.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이런 것들 거치면서 격동의 시기, 굉장히 전후에 어렵고 굶주리던 시기를 지내오신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와 지금 사회를 주도하고 계신 기성세대 분들께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어떻고 무슨 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듬어 안고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럴 여유가 없었던 그런 분들이셨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느낀 아픔이었지만 순식간에 마치 주마등 스치듯이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들과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이 딱 교차가 되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이 어떤 무시받거나 상처받고 버림받는 것 같은 이 느낌, 상심에 찬 이 느낌이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있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제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자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이렇게 됐어?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내 아내도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갔더니 뭐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서핑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언짢으니까 역시 몰두할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기야 불렀어요. 왜? 하더라고요. 혹시 아까 내가 이러저러하게 잔소리를 했을 때 가슴이 되게 뭐 아프고 뭔가 되게 무시받는 것 같고 자기가 되게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니? 그래서 마음이 아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거죠.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저 사이에 있던 마음과 지금 제가 설거지 때 앞에서 느꼈던 마음과 그리고 제가 잔소리했을 때 제 아내가 느꼈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어떤 형체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게 분노였어요. 화였는데 확 올라오면은 조건반사적으로 화내면 안 되죠. 탁 눌러버려요. 그래서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화가 존재하는 게 알려지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존중해줘 봅시다.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주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화가 쓱 등장해서 저 왔어요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도 그거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관심 주지도 않고 쌩 해버려요. 그러면은 저라고요, 저 여기 왔다고요 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알짱거리면서 저라고요 저기요 하고 수위를 높여가게 되고 강도를 세게 높여가면서 자신을 어필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있는 마음이 분노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안 알아주고 이 사람도 안 알아주면 화는 더 커지고 더 범위를 확장하면서 둘 다 화에 휩싸이도록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싱크대 앞에서 제가 했던 작업은 화내, 그리고 화를 누르고 있네, 누르지 말아봐, 화 내봐. 그랬더니 이 물음표였던 게 화인 것을 확인이 됐고, 화를 들어줬더니 화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물음표 형태를 띠고 있던 마음이 발견된 거죠. 그건 상처받은 가슴이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에 다가가서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남자가 이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려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치워버린 게 아니라 존중한 거죠. 이 경험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슬픔이 약간 아까는 좀 제가 빠트로 지나갔는데 혼자 그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는 동안에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좀 닦고 그리고 마니한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혹시 이러한 느낌이 자기한테도 들었었니? 물었더니 맞아 그랬어 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화가 나지만 입에 발린 말로 영혼 없는 착한 말, 자기야 이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라고 친절한 말,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있으면서 그렇게 속 다르고 겉 다른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야 그랬다면 미안해,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고 힘들었다면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할 때 꾸밈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사과가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과를 해야 돼? 뭐 그런 말 했다고 뭐 그 상처를 받아?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논리와 무관하게 아까 내 아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제가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같은 마음을 놓고 서로 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미안함이라면 내가 사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냐면 자, 겉으로 볼 때 제3자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남편이 먼저 수그리고 아내한테 사과를 했네 이렇게 볼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과한 사람과 사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저한테 일어난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요, 자기가 그렇다면 미안해, 상처 주려는 건 아니었어 라는 말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저한테도 있었던 그 상처가 같이 사과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과를 받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이 마음한테 사과를 해서 이 마음이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샥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영향권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다 사과를 받는 겁니다. 엄밀히는 이 마음이 사과받고 떠나는 거지만 이 마음이 사라짐으로써 이 두 사람이 느끼는 경험의 질도 같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수그리고 참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사과가 이루어지고 뒤끝도 남지 않고 제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음을 맞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랬더니 어떤 현실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사과를 실제로 받게 돼요.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우리가 마음을 외면하게 되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판단과 생각들, 행동들을 마음을 정확히 판단 없이 만나주기만 하면 마음으로부터 배워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순간에 적합한 행동이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만난다는 것은 쉽게 정리하면 조건 없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 존중을 하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그냥 치우고 아주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만약에 있는데 가진 논리를 동원해서 없는 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만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마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서 감을 좀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쭉 들어보시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에 관심 가지시면서 동참해 보신다면 좀 더 풍요롭게 우리 마음들과 관계 맺으면서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본격 심리예배 토크쇼 살려는 드릴게 3회차 번외편 마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4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